하늘이 찢어질 듯한 포효와 함께 어두운 구름이 산봉구리를 집어삼켰다. 바람은 소나무 숲을 통과하며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고 굵은 빗방울은 대지를 사정없이 후려쳤다. 마치 세상의 종말이 온 듯한 광경 속에서 한 작은 인형이 비에 흠뻑 젖은 채로 가파른 산길을 묵묵히 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김하나. 이 깊은 산 속에서 약초를 캐며 홀로 살아가는 젊은 여인이었다. 하나의 등에는 무거운 약초 바구니가 들려 있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어릴 적부터 이 산은 그녀의 놀이터이자 스승이었기에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는 익숙한 일이었다. 하지만 오늘의 폭풍은 유난히 거칠었다. 마치 분노한 신이 하늘에서 채찍질을 하는 듯했고 계곡물은 흙탕물로 변해 성난 뱀처럼 꿈틀거리며 아래로 흘러내렸다. 그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바로 그때 번개가 어두운 숲을 순간적으로 밝혔을 때 하나의 예리한 눈이 무언가를 포착했다. 길에서 조금 벗어난 쓰러진 나무 아래에 검은 형체가 웅크리고 있었다. 동물의 사체인가 싶었지만 그 형체는 너무 컸다. 호기심보다는 불길한 예감에 이끌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와중에도 그녀의 움직임은 신중하고 조용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역한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그것은 사람이었다. 값비싸 보이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다. 옷은 찢어지고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고급스러운 재질임은 분명했다. 남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려 눈을 가리고 있었다. 그의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하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이런 깊은 산 속에 이런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 남자는 평범한 조난객이 아닐 것이다. 그의 몸 곳곳에 보이는 상처들은 단순한 추락으로 생긴 것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것에 베인 상처와 둔기에 맞은 듯한 멍자국이 선명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지만 눈앞에 꺼져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약초꾼으로서, 생명을 다루는 사람으로서의 그녀의 신념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그녀는 주저없이 약초 바구니를 내려놓고 남자에게 다가가 맥을 짚었다. 아주 미약하게, 하지만 분명히 맥박이 뛰고 있었다. 아직 살아있다. 하나의 눈빛이 단호하게 변했다. 그녀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다. 이 남자를 이대로 두면 저천증과 과다출혈로 곧 죽게 될 것이다. 이 폭풍 속에서 구조대를 기다리는 것은 불가능했다. 방법은 단 하나, 자신의 집으로 옮기는 것뿐이었다. 남자의 체격은 하나보다 훨씬 컸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산에서 단련된 그녀의 몸은 보기보다 강했다. 그녀는 남자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두르고 온 힘을 다해 그를 일으켜 세웠다. 남자의 축 늘어진 몸이 천근망은처럼 무거웠다. 빗물과 피, 흙이 뒤섞여 그녀의 옷을 적셨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작은 오두막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나아갔다. 폭풍우는 더욱 거세졌고 길은 미끄러웠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한 위기를 넘기며 그녀는 전 먹던 힘까지 짜냈다. 남자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귓가에 들릴 때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반드시 살려야 한다. 이유는 없었다. 그저 눈앞에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순수한 본능과 의지가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의 작은 오두막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다. 마침내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하나의 온몸은 땀과 비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문을 열고 남자를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리고 문을 닫자
바깥 세상의 광란이 거짓말처럼 멀어졌다. 오두막 안은 아늑하고 따뜻했다. 벽난로에서는 장작이 타는 소리가 평화롭게 들렸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약초 향기가 감돌았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남자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녀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먼저 남자의 피와 흙으로 더러워진 옷을 벗겨내야 했다. 찢어진 정장 조각을 잘라내자 심각한 상처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옆구리에는 깊게 베인 자상이 있었고 등과 어깨에는 시퍼런 멍이 넓게 퍼져 있었다. 머리의 상처도 생각보다 깊어 보였다. 하나는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필요한 약초들을 떠올렸다. 그녀는 곧장 벽 한쪽에 가득 쌓인 약초 더미로 향했다. 지혈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쑥, 염증을 가라앉히는 인동덩굴, 통증을 완화시키는 청웅.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다. 마치 수십 년 경력의 의사처럼 그녀는 필요한 약초들을 골라내 절구에 넣고 찢기 시작했다. 규칙적인 절구 소리가 고요한 오두막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집중력은 최고조에 달해 바깥의 폭풍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잘게 빻은 약초를 깨끗한 천에 올린 후 그녀는 먼저 남자의 머리에 난 상처부터 소독했다. 직접 담근 독한 술로 상처 주변을 닦아내자 남자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하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꼼꼼하게 상처를 소독하고 지혈 약초를 붙인 뒤 깨끗한 천으로 머리를 단단히 감쌌다. 다음은 옆구리의 자상기였다. 상처가 깊어 안쪽의 근육까지 손상된 것 같았다. 이것은 약초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벽난로에서 타오르는 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결심한 듯 서랍에서 오래된 낚싯바늘과 명주실을 꺼냈다. 이것은 할머니가 위급한 상황에 쓰라고 가르쳐준 방법이었다. 그녀는 낚싯바늘을 불에 달고 소독한 뒤 명주실을 꿰었다. 전문적인 의료 도구는 아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남자의 벌어진 상처를 꿰매기 시작했다. 한 땀 한 땀. 그녀의 손길은 떨림없이 정교했다. 남자의 몸이 고통으로 뒤틀렸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라 큰 저항은 없었다. 마지막 매듭을 지었을 때 하나의 임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녀는 상처 위에 한겸증 효과가 있는 약초를 두툼하게 바르고 천으로 감쌌다. 다른 작은 상처들도 모두 처리하고 나서야 그녀는 비로소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응급처치가 끝났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었다. 남자는 심한 열에 시달리고 있었다. 상처로 인한 감염이 시작된 것이다. 하나는 다시 약초 선반으로 가서 해열작용이 있는 칠뿌리와 다른 약초들을 골라냈다. 그녀는 소태물을 붓고 약초를 넣어 정성껏 다리기 시작했다. 약초가 우러나는 동안 그녀는 물수건으로 남자의 몸을 계속 닦아주며 열을 내리려 애썼다. 밤은 깊어갔고 폭풍우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오두막 안에서는 약초 다리는 냄새와 장작 타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하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남자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몇 시간 동안 정성껏 다린 약을 천천히 남자의 입에 흘려 넣었다. 의식이 없는 남자는 약을 삼키지 못하고 흘리기 일쑤였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시도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고 뜨겁던 몸의 열기도 한풀 꺾였다. 하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자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녀는 남자의 옆에 웅크리고 앉아 타오르는 벽난로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문득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이 낯선 남자를 살리려고 애쓰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녀는 남자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진흙과 피를 닦아내자 그의 본래 모습이 드러났다. 날카로운 턱선과 오뚝한 콧날, 굳게 담은 입술. 고통 속에서도 그의 얼굴에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냉철함이 서려 있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다. 그의 손은 크고 단단했지만 험한 일을 한 손은 아니었다. 섬세하고 깨끗한 손톱은 그가 다른 세상에 속한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어쩌다 이런 험한 산속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된 것일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지금 당장 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남자의 생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이 무명의 남자를 살려내야 할 책임감을 느꼈다. 그것은 운명처럼 피할 수 없는 자신의 몫으로 다가왔다. 밖에서는 빗줄기가 조금씩 가늘어지고 있었다. 길고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다. 하나는 남자의 임의 손을 얹어 열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아직 미열이 남아있었지만 고비는 넘긴 듯했다. 그녀는 담요를 남자의 목까지 끌어 덮어주고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아직 폭풍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 작은 오두막 안에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고요함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일어나 약초를 확인하고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장작을 더 넣었다. 밤새 이어진 사투로 몸은 지쳤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산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며 그녀는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설령 그것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위험한 인물일지라도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구할 가치는 충분했다. 하나의 시선은 다시 남자의 얼굴로 향했다. 그의 굳게 닫힌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다. 어쩌면 곧 의식을 되찾을지도 모른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이 고요한 오두막에 낯선 세상의 파도가 밀려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그저 한 명의 환자를 돌보는 약초꾼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그리고 완벽하게 해낼 생각이었다. 의식의 가장자리에서 희미한 빛이 깜빡였다. 강태주는 깊고 어두운 터널을 헤매는 기분이었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머릿속은 안개로 가득 찬 듯 아무것도 명확하지 않았다. 희미한 통증이 신경을 타고 천천히 퍼져나갔고 그 감각은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다. 그는 필사적으로 눈을 뜨려고 애썼지만 눈꺼풀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마침내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을 때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낯선 나무 천장이었다. 희미한 불빛이 공간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짙은 흙냄새와 쌉싸름한 약초 향기가 섞여 있었다. 이곳은 병원이 아니었다. 자신이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장소는 비에 젖은 어두운 산길, 그리고 갑자기 덮쳐온 맹렬한 충격이었다. 배신자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랐다가 금세 흩어졌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옆구리와 머리에서 느껴지는 극심한 통증에 신음하며 다시 누울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몸이 아니라고 느껴질 정도로 모든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그때서야 그는 자신의 몸이 붕대로 감겨 있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누군가 자신을 치료한 것이다. 태준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경계심이 그의 본능을 지배했다. 누구냐?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권위가 서려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방 한쪽에서 조용한 움직임이 있었다.
한 젊은 여인이 그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따하내린 검은 머리, 꾸밈 없는 수수한 얼굴. 그녀의 눈은 깊은 산속의 호수처럼 맑고 고요했다. 태주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촌스러운 옷차림에 시골 처녀일 뿐이었다. 까연하셨군요. 움직이지 마세요. 상처가 덧날 수 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그녀의 눈빛처럼 차분했다. 태주는 그녀의 평온함에 오히려 더 큰 의심을 품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당황하거나 두려워해야 마땅했다. 하지만 그녀에게서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환자를 대하는 의사처럼 사무적이고 침착했다. 태주는 다시 한번 힘을 주어 상체를 일으키려 시도했다. 여기가 어디지? 당신은 누구고 왜 내가 여기 있는 거냐? 그의 질문은 신문에 가까웠다. 평생을 의심과 경계 속에서 살아온 그에게 이 상황은 적의 함정일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여인은 그의 날카로운 태도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나무 그릇에 담긴 따뜻한 김이 나는 액체를 들고 그의 옆에 앉았다. 쓴 약초 냄새가 더욱 진하게 풍겨왔다. 제 이름은 김하나입니다. 여긴 제 집이고요. 어젯밤 산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당신을 발견했습니다. 하나의 대답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다. 그녀는 숟가락으로 약을 떠서 그의 입가에 가져갔다. 태주는 고개를 돌려 피했다. 낯선 자가 주는 음식을 받아먹을 만큼 그는 어리석지 않았다. 독이라도 들어있으면 어쩔 셈인가. 그의 불신이 가득한 눈빛을 읽었지만 하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다시 약을 내밀었다. 열이 심합니다. 이걸 마셔야 염증을 가라앉히고 기력을 차릴 수 있어요. 그녀의 끈질긴 태도에 태주는 잠시 그녀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곧 자신의 상태를 자각했다. 온몸이 불덩이 같았고 상처는 욱신거렸다. 이대로 버티는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따뜻하고 쓴 약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다. 생각보다 역하지는 않았다. 약을 다 먹이자 하나는 말없이 물수건을 가져와 그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망설임이 없었다. 태주는 말없이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자신의 몸에 감긴 붕대는 투박했지만 매우 단단하고 효과적으로 상처를 압박하고 있었다. 특히 옆구리의 상처는 깊었을 텐데 꿰맨 솜씨가 제법이었다. 전문적인 의술을 배운 사람 같지는 않은데 대체 이 처녀의 정체는 무엇일까? 의심은 여전했지만 저기는 조금 누그러졌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알케그룹의 경쟁사 태영건설의 회장실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최 회장의 관심은 오직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에 쏠려 있었다. 그는 값비싼 시가 연기를 깊게 빨아들였다가 천천히 내뿜었다. 그의 입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래서 아직 시신은 못 찾았다는 건가? 수화기 너머에서 긴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 회장님. 차는 절벽 아래 계곡에서 발견했지만 밤새 내린 폭우로 계곡물이 불어나 시신이 떠내려간 것 같습니다. 수색 중이지만 아직 소식은 없습니다. 최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시신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찝찝했지만 그 정도 높이에서 차가 굴렀다면 살아남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웠다. 알았다. 수색은 계속하는 척하되 너무 눈에 띄지는 마라. 언론에는 단순한 빗길 교통사고로 알려. 강태준이 사라진 지금 RK그룹은 구심점을 잃은 배와 같을 테니 지금이 우리가 노를 저을 때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자비했다. 수십 년간 자신의 앞을 가로막았던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산이 마침내 무너졌다는 생각에 짜릿한 쾌감이 온몸을 감쌌다. 전화를 끄는 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그는 와인잔을 들고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승자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알케그룹을 차지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는 강태준의 죽음을 의심하지 않았다. 완벽한 계획이었고 자신의 신복이 직접 처리한 일이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고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손에 넣은 듯 행동했다. 그는 강태준이라는 변수가 깊은 산속 작은 오두막에서 가녀린 소녀의 손에 의해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다시 산속의 오두막, 태준은 하나가 끓여준 죽을 조금 먹고 기력을 되찾으려 애썼다. 여전히 세상은 빙빙 도는 것 같았지만 사고 직전의 기억들이 조금씩 조각처럼 떠오르기 시작했다. 믿었던 부하의 배신, 자신을 향해 돌진하던 트럭, 그리고 절벽 아래로 추락하던 끔찍한 순간,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피를 뜨겁게 만들었지만 지금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였다. 휴대폰이나 연락할 만한 것이 있나? 태준이 물었다. 당장 바깥 세상과 연락을 취해 자신의 생존을 알려야 했다. 충성스러운 김비서라면 이미 자신을 찾기 위해 온 세상을 뒤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여긴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입니다. 당연히 전화도 터지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민가에 가려면 꼬박 반나절은 걸어야 합니다. 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완벽하게 고립된 것이다. 적들이 자신을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이 시간은 어쩌면 기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시간이 지체되면 회사와 자신의 모든 것이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 그는 초조해졌다. 평생 단 한 번도 상황을 통제하지 못해본 적이 없었던 그에게 지금의 무력감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몸을 일으키려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상처의 통증과 심한 형이증에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런 그의 모습을 하나는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이나 비웃음이 아닌 그저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담담함만이 담겨 있었다. 무리하지 마세요. 당신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최소한 며칠은 절대적인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하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명령하는 듯한 어조였다. 태준은 기가 막혔다. 감히 누가 자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한단 말인가. 하지만 그는 반박할 힘도 명분도 없었다. 그녀의 말이 옳았다. 그는 지금 중환자일 뿐이었다. 그는 결국 포기하고 자리에 다시 누우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이 소녀는 누구일까? 저게 하수인일까? 아니면 정말 순수한 구원자일까? 만약 적의 편이라면 굳이 자신을 살려둘 이유가 없다. 오히려 고통스럽게 죽이거나 정보를 캐내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에는 어떤 악의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을 간호하고 있을 뿐이었다. 태준은 혼란스러웠다. 평생을 흙과 백의 논리로 살아온 그에게 김하나라는 존재는 정의할 수 없는 회색지대와 같았다. 밤이 되자 열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태준은 악몽에 시달렸다. 배신자의 얼굴과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추락의 공포가 뒤섞여 그를 괴롭혔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그때 차가운 물수건이 그의 이마에 닿았다. 희미하게 눈을 뜨자 하나가 그의 곁을 지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밤새 그의 곁에서 열을 내리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그 순간 태준의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굳어있던 불신의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며칠이 흘렀다. 강태준의 몸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고 있었다. 김하나가 정성껏 다려주는 약과 영양가 높은 산나물죽 덕분이었다. 이제 그는 벽에 기대어 혼자 앉을 수 있었고 짧은 시간이지만 오두막 안을 걸어 다닐 수도 있었다. 몸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정신은 사고 이전처럼 명료하게 돌아왔다. 그리고 정신이 맑아질수록 그는 자신을 구해준 이 수수께끼 같은 여인에게 더 큰 호기심을 느꼈다. 하나는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다. 그녀는 하루의 대부분을 산에 가서 약초를 캐거나 캐온 약초들을 손질하고 말리는 데 썼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낭비도 없었고 모든 행동은 오랜 시간 동안 몸에 밴 습관처럼 자연스러웠다. 태주는 종종 말없이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약초를 다듬는 정교한 손길, 불을 다루는 능숙함, 그리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평화로운 표정을 보고 있으면 시간의 흐름마저 잊게 될 정도였다. 어느 날 오후 태주는 창가에 앉아 약초를 빻고 있는 하나에게 말을 걸었다. 그런 것들은 어디서 배웠지? 책에서 본 것 같지는 않은데. 그의 말투는 여전히 딱딱했지만 이전의 날카로운 경계심은 많이 누그러져 있었다. 하나는 절구질을 멈추지 않은 채 담담하게 대답했다. 할머니께 배웠습니다. 할머니의 할머니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지혜라고 하셨어요. 그녀의 대답은 언제나처럼 단순하고 명확했다. 태주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부모님은 왜 이런 깊은 산속에서 혼자 사는 거지? 그는 그녀의 배경을 알아야 했다. 그것은 그의 오랜 습관이었다. 상대를 파악해야만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나의 손이 순간 멈칫했지만 그녀는 곧 다시 절구질을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변화도 없었다.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고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로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해서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렸다. 태주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가 상상했던 불행이나 외로움의 그림자는 그녀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주어진 삶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듯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태주는 자신이 평생을 쌓아 올린 부와 명예, 권력이 이 작은 오두막 안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여인에게 자신은 그저 길에서 주워온 환자일 뿐이었다. 그는 대화 주제를 바꾸었다. 서울에 가본 적 있나? 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가장 멀리 가본 곳이 산 아래 읍내 장터인걸요. 서울은 어떤 곳인가요? 그녀의 순수한 질문에 태주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에게 서울은 끝없는 경쟁과 암투가 벌어지는 전쟁터였다. 욕망으로 가득 찬 거대한 빌딩 숲, 사람들의 관계가 이익으로 계산되는 차가운 도시. 그는 자신이 사는 세상을 이 맑은 눈의 여인에게 설명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저 크고 사람이 많은 곳이지 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그들의 대화는 그렇게 항상 평행선을 달렸다.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한 두 사람은 결코 만날 수 없는 지점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대화가 계속될수록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이끌렸다. 그녀의 단순함 속에 담긴 깊은 지혜,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함이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온전한 휴식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하나가 저녁으로 먹을 감자를 깎고 있었다. 그녀는 무심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집중할 때 버릇처럼 고개를 살짝 갸웃거렸다.
그 순간 태준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이미지 하나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주 오래전 기억의 저편에 묻어두었던 한 여인의 모습. 그녀 역시 무언가에 집중할 때면 저렇게 고개를 갸웃거리곤 했다. 그 노래에 태준이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어디서 들은 거지? 하나는 노래를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자장가라고 할머니께서 알려주셨어요. 가사는 기억나지 않지만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곡조라 가끔 흥얼거립니다. 그녀의 대답을 듣는 순간 태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 멜로디는 그가 사랑했던, 그리고 그의 곁을 떠나야만 했던 바로 그 여인이 가장 좋아하던 노래였다. 태준은 혼란스러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단순한 우연일 것이다. 세상에 비슷한 버릇을 가진 사람과 비슷한 노래를 아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는가. 그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터무니없는 생각을 지워버리려 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날 이후 하나의 모든 행동과 말을 더욱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평화로운 시간은 그렇게 계속될 것 같았다. 하지만 바깥 세상은 강태준의 실종으로 인해 거대한 폭풍의 전야에 휩싸여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폭풍의 일부가 이 고요한 산속 오두막을 덮쳤다. 그날 아침 태준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을 때였다. 멀리서 땅을 울리는 듯한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굉음은 점점 가까워졌고 곧 거대한 바람이 나무들을 휘젓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태준이 긴장하며 물었다. 하나도 창가로 다가와 소리가 들려오는 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도 처음으로 당혹스러운 기색이 어렸다. 곧 짙은 안개를 뚫고 거대한 쇠로 만든 새가 모습을 드러냈다. 헬리콥터였다. 헬리콥터는 오두막 근처의 작은 공터에 굉음을 내며 착륙했다. 강력한 바람에 오두막 문이 덜컹거리고 마당에 널어놓은 약초들이 사방으로 흩날렸다. 헬리콥터의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뛰어내렸다. 그들 중 가장 앞장서서 달려오는 인물은 태준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었다. 바로 그의 충직한 비서이자 오른팔인 김 비서였다. 김 비서는 며칠 밤을 사온 듯 헬쑥한 얼굴이었지만 태준을 발견한 순간 그의 눈에는 안도와 감격의 빛이 가득했다. 그는 거의 넘어질 듯이 달려와 태준 앞에 섰다. 회장님, 무사하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감정에 복받쳐 떨리고 있었다. 그는 깍듯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오두막의 고요한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다. 하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그저 멍하니 서서 며칠 동안 자신이 돌봐온 남루한 차림의 환자와 그 앞에서 쩔쩔매는 번듯한 양복 차림의 남자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강태준은 더 이상 부상당한 환자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RK그룹의 냉철한 지배자 강태준 회장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전의 부드러움 대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김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다. 상황은 어떤가? 그의 짧은 질문에 김 비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신속하게 보고하기 시작했다. 최 회장의 공세, 이사회의 동요, 주가의 하락. 하나가 알아들을 수 없는 전문 용어들이 두 사람 사이를 빠르게 오고 갔다. 그녀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다. 며칠 동안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상처를 돌봐주었던 그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세상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구한 남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가 말했던 크고 사람이 많은 곳에 정점을 지배하는 왕이었다는 사실을. 충격으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기분이었다. 강태준이 김비서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김하나는 오두막의 구석에 서서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세상이었던 공간이 이제는 완벽하게 낯선 곳으로 변해버렸다.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는 마치 다른 나라의 언어처럼 이질적으로 들렸다. 주가, 이사회, 적대적 인수. 그 모든 단어들이 그녀의 평화로운 세계를 침범하는 소음처럼 느껴졌다. 잠시 후 강태준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단순한 환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지배자의 눈빛이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잠시 기다리라는 손짓을 하고는 하나에게로 천천히 걸어왔다. 아직 다리가 불편한 듯 살짝 절뚝거렸지만 그의 걸음걸이에는 흔들림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김하나 양.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성을 붙여 불렀다. 그 짧은 호칭 하나가 두 사람 사이에 거대한 벽을 쌓아 올리는 듯했다. 당신 덕분에 목숨을 구했소.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차가웠다. 감사의 인사라기보다는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통보처럼 들렸다. 그는 품 안에서 수표책을 꺼내려다 지금 자신이 병원복 차림이라는 것을 깨닫고 멈칫했다. 나와 함께 서울로 가야겠소. 태주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의 말은 질문이 아닌 명령이었다. 하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네? 제가 왜... 여긴 제 집입니다. 전 어디에도 가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평생을 살아온 이 산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그녀의 세계는 이 오두막과 주변의 숲이 전부였다. 태주는 그녀가 거절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내 적들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거요. 그들은 내가 사라졌던 이 근방을 샅샅이 뒤지겠지. 당신은 나를 살린 유일한 목격자요. 그들이 당신을 가만히 둘 리가 없어. 여기에 남는 것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것과 같소. 그의 말에는 한치의 과장도 없었다. 그것은 그가 살아온 냉혹한 세계의 법칙이었다. 그의 논리적인 설명에도 하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여기는 제 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혼이 깃든 곳입니다. 전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녀에게 안전은 물리적인 위협의 부재가 아니었다. 그녀의 뿌리가 있는 이곳에 머무는 것이 곧 그녀의 안전이었다. 태주는 처음으로 답답함을 느꼈다. 그는 돈으로, 권력으로, 논리로 모든 것을 해결해왔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당신이 나를 살렸소. 그렇다면 내게는 당신의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소. 이것은 내 은혜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내게 생긴 새로운 책임에 대한 이야기요. 당신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한다면 나는 평생 빚을 진 채로 살아가야 할 거요. 그걸 원하시오? 그의 목소리는 한층 낮아져 있었다. 그것은 협박도 설득도 아닌 한 남자의 진심 어린 호소에 가까웠다. 하나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차가운 위험 속에 가려진 깊은 고뇌를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이 남자를 구한 순간 두 사람의 운명은 이미 단단히 엮여버렸다는 것을. 그녀의 평화로운 삶은 이미 깨져버렸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태준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그녀가 챙길 짐은 거의 없었다. 낡은 옷 몇 벌과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목걸이가 전부였다. 헬리콥터에 오르자 거대한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세차게 흩날렸다. 기체가 떠오르자 그녀가 평생을 살아온 작은 오두막과 울창한 숲이 발 아래로 빠르게 멀어졌다. 그녀는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점점 작아지는 자신의 세계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이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서울까지의 비행은 길게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본 풍경은 충격 그 자체였다. 끝없이 펼쳐진 회색빛 건물들의 숲, 거미줄처럼 얽힌 도로 위를 기어가는 자동차들의 행렬. 산의 능선 대신 스카이라인이 하늘을 가르고 있었고 새소리 대신 도시의 소음이 귀를 가득 채웠다. 그녀는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다. 이곳은 그녀가 알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행성이었다. 헬리콥터는 RK그룹 본사 빌딩 옥상의 헬기 착륙장에 내렸다. 문이 열리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수행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강태준은 곧바로 회의실로 향했고 김 비서는 하나를 다른 곳으로 안내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빌딩의 최상층에 위치한 강태준의 개인적인 공간인 펜트하우스였다. 문이 열리는 순간 하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사방이 온통 흰색과 검은색으로 이루어진 공간은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넓었다.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형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바닥은 발소리 하나 나지 않는 푹신한 카펫이었고 가구들은 마치 박물관의 전시품처럼 보였다. 그녀의 오두막 전체가 이 거실의 한 구석에도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았다. 하지만 이 화려하고 거대한 공간 어디에서도 사람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차갑고 공허하고 외로워 보였다. 한편 태영건설의 최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치고 있었다. 강태준이 살아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는 방금 보고를 올린 부하 직원을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듯이 노려보았다. 부하 직원은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다. RK그룹의 헬기가 오늘 아침 강 회장의 차가 발견된 산악지역에서 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강 회장이 직접 회사에 복귀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최 회장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다 잡았다고 생각했던 사냥감이 소나기를 빠져나간 것이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강태준은 분명히 자신이 사고를 위장한 암살 시도에 배후를 찾으려 할 것이다. 이제 상황은 역전되었다. 그는 사냥꾼에서 사냥감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를 살린 놈이 있을 것이다. 그 산 주변을 샅샅이 뒤져. 분명히 조력자가 있어. 그 놈을 찾아내. 그리고 처리해. 그의 불안감은 분노가 되어 터져 나왔다. 펜트하우스에서 하나는 가정부로부터 깨끗한 옷을 건네받아 갈아입었다. 그녀의 낡고해진 옷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옷이었지만 마치 남의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하고 불편했다. 그녀는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장난감처럼 보이는 자동차들과 성냥갑 같은 건물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때 등 뒤에서 강태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뭐든지 말하시오. 그는 어느새 회의를 마치고 돌아와 있었다. 그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갈아입었고 더 이상 산속의 환자가 아닌 완벽한 기업의 총수 모습이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가 아닌 그녀가 바라보고 있는 도시의 야경을 향해 있었다. 하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필요한 것은 이곳에 없었다. 흙냄새, 풀벌레 소리, 밤하늘의 별들.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옷을 입고 거대한 유리궁전에 서 있는 시골 소녀. 모든 것이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뿌리 뽑힌 나무가 된 것 같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어떤 운명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그녀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었다. 다만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로 들어왔다는 것만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전쟁지휘본부로 변해 있었다. 거실에 값비싼 예술품들은 치워졌고 그 자리에는 화이트보드와 여러 대의 모니터가 설치되었다. 김비서를 비롯한 RK그룹의 핵심 인력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며 정보를 교환했고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준은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깨어 있었다. 조사는 원점으로 돌아와 있었다. 사고 당일 그의 동선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내부에 배신자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태준과 김 비서는 지난 며칠간 관련자들을 한 명씩 불러 비공식적인 면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모두가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서는 어떤 균열도 찾아볼 수 없었다. 배신자는 아주 교활하고 치밀한 자였다. 박 기사는 어제도 시내에 있는 정비소에 들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통화 기록과 CCTV 모두 확인했습니다.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김 비서가 피곤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박 기사는 10년 넘게 강태준의 차를 운전해온 베테랑이었다. 사고 당일 그는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다른 기사에게 운전을 맡겼다. 너무나 시기적절한 복통이었기에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지만 그의 행적에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강태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무언가 놓치고 있는 기분이었다.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이 사라진 것처럼 전체적인 그림이 맞춰지지 않았다. 그는 평생을 이런 식의 싸움 속에서 살아왔다. 사람의 눈빛과 말투에서 거짓을 읽어내는 데는 도 같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번 상대는 만만치 않았다. 그는 초조함에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다. 그 모든 광경을 기만하는 거실 한쪽 구석에 작은 의자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 숨막히는 분위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섬과 같은 존재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고 그녀 또한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이 사용하는 복잡한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 바로 사람들이었다. 그녀는 산에서 동물의 흔적을 찾듯 사람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몸짓을 관찰했다. 긴장할 때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는 버릇, 거짓말을 할 때 살짝 떨리는 눈꺼풀, 무언가를 숨길 때 빨라지는 호흡. 며칠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을 드나들었고 하나는 그들의 모습을 묵묵히 자신의 눈과 마음에 담았다. 그것은 그녀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었다. 바로 그때 조사를 받고 나가는 박 기사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하나를 보고 의아하다는 듯 잠시 멈칫했다가 이내 가볍게 목례를 하고 지나갔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긴장한 기색 없이 차분하고 여유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가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가는 짧은 순간 하나의 예민한 코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냄새를 포착했다. 그것은 도시의 매캐한 공기나 인공적인 향수 냄새가 아니었다. 짙은 흙냄새와 쌉싸름한 약초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특히 그녀의 코를 자극한 것은 속단이라는 약초의 향이었다. 속단은 깊은 산속에 습한 그늘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약초로 뼈를 붙이는 데 효능이 있어 그녀가 자주 채취하곤 했다.
그 냄새가 왜 이 남자의 옷에서 나는 것일까? 하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녀는 다시 한번 박 기사의 뒷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그의 구두는 흠집 하나 없이 반짝거렸지만 바지 밑단 안쪽에 아주 미세한 붉은 흙물이 들어 있었다. 서울의 아스팔트 위에서는 결코 묻을 수 없는 그녀의 오두막 주변에서나 볼 수 있는 진한 황토 흙이었다. 어젯밤 비가 온 뒤라 그 흙은 더욱 선명한 흔적을 남겼을 것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심장이 조용히 하지만 강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화이트보드 앞에서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는 강태준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접근을 눈치챈 김 비서가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막아서려 했지만 태준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는 하나의 얼굴에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서려 있음을 직감했다. 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 태준이 물었다. 하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이 본 것을 조용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해서 이 긴박한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조금 전에 나간 박 기사님이라는 분 말입니다. 그분의 옷에서 깊은 산속에서만 나는 흙냄새와 풀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바짓단에는 붉은 진흙이 묻어 있었어요. 처음에 태준과 김비서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흙냄새와 진흙, 그것이 이 중대한 사안과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김비서는 터무니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달랐다. 그의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다. 박 기사의 완벽한 알리바이, 시내 정비소 CCTV, 그 모든 것이 조작되었을 가능성. 만약 그가 정말 산에 갔었다면 그 냄새와 흙, 확실한가? 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다. 그는 하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하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평생을 맡아온 냄새고 매일 밟고 다니는 흙입니다. 틀릴 리가 없습니다. 그녀의 확신에 찬 대답은 그 어떤 증거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책이나 데이터가 아닌 경험과 감각에서 우러나온 살아있는 정보였다. 강태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거대한 그림에 빠진 조각을 찾은 기분이었다.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CCTV와 통화 기록 같은 디지털 증거에만 매달리고 있을 때 이 소녀는 가장 원초적인 감각으로 진실의 꼬리를 붙잡은 것이다. 모두가 숲 전체를 보려 애쓰다가 길을 잃었을 때 그녀는 숲의 나무 한 그루에 새겨진 작은 표식을 발견해낸 셈이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김 비서에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박 기사를 다시 잡아와. 그리고 그의 어제 행적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 정비소 CCTV 원본을 확보하고 그의 차량을 정밀 감식해. 특히 타이어와 차체 하부에 묻은 흙 성분을 분석하도록. 그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다. 마침내 공격의 방향을 찾은 사냥개처럼 그의 눈빛은 다시 예리한 빛을 되찾았다. 김 비서는 잠시 놀란 표정으로 하나를 쳐다보았다. 그는 이 촌스러운 소녀가 어떻게 회장님의 생각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깍듯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는 재빨리 몸을 돌려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움직였다. 사무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정체되었던 수사가 마침내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이다. 강태준은 다시 한번 하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평소처럼 조용히 서 있었다. 하지만 이제 태준의 눈에 비친 그녀는 더 이상 그저 구해줘야 할 연약한 시골 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가지지 못한 무기를 가진 예측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녀의 고요함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관찰력. 그는 자신이 이 소녀를 너무 얕봤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가 이 지옥 같은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박 기사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되면서 펜트하우스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강태준은 다시 냉혹한 지휘관의 모습으로 돌아가 모든 상황을 통제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이전과 다른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수사가 진행되는 틈틈이 그의 시선은 자신도 모르게 김한에게로 향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보호해야 할 짐이나 우연히 발견한 조력자로 보지 않았다. 그는 하나의 모든 것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녀가 창가에 앉아 조용히 바깥을 내다보는 모습, 처음 보는 텔레비전 앞에서 신기한 듯 눈을 동그랗게 뜨는 모습, 가정부가 차려준 화려한 음식 앞에서 어색하게 포크를 사용하는 모습까지. 그 모든 사소한 행동들 속에서 그는 그녀가 가진 독특한 강인함과 순수함을 발견했다. 그녀는 이질적인 환경 속에서도 결코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았다. 태주는 김비서를 시켜 하나에게 새 옷과 책 몇 권을 사다 주었다. 그것은 보답이라기보다는 이 차가운 공간에서 그녀가 조금이라도 편안함을 느끼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하지만 하나는 비싼 옷보다 책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식물도감이 들어있는 책을 발견했을 때는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를 본 순간 태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이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나는 태준의 변화를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일종의 호기심과 혼란이 담겨 있었다. 때로는 그가 자신을 너무 깊이 들여다보는 것 같아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다.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자신의 얼굴에서 찾으려는 듯한 그의 눈빛에 그녀는 이유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지만 그 벽의 재질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운명의 순간은 아주 평범한 오후에 찾아왔다. 수사 보고를 듣던 태주는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거실로 나왔다. 하나는 창가에 놓인 푹신한 소파에 앉아 식물도감 책장을 넘기고 있었다. 오후의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쏟아져 내렸다. 그녀가 책장을 넘기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순간 그녀의 셔츠깃 사이로 항상 목에 걸고 있던 낡은 은색 목걸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아주 작고 소박한 목걸이였다. 닳아서 부드러워진 은줄에 매달린 펜던트는 활짝 핀 작은 들국화 모양이었다. 섬세하게 조각된 꽃잎, 세월의 흔적으로 검게 변한 부분들이 오히려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을 자아냈다. 그저 평범한 액세서리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목걸이를 본 순간 강태준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시간이 멈추고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그의 눈앞에서 펜트하우스의 풍경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20여 년 전의 푸르른 여름날 풍경이 생생하게 펼쳐졌다. 이제 막 30을 넘긴 젊은 시절의 그가 이름 모를 야생화가 가득한 언덕 위에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가진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 치열한 경영권 다툼과 배신에 지쳐 잠시 도망치듯 찾아온 시골 마을에서 만난 맑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다. 태준 씨, 이 꽃 이름이 뭔지 알아요? 들국화예요.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이렇게 꿋꿋하고 예쁘게 피어나죠. 꼭 나처럼. 서연은 그렇게 말하며 웃곤 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그의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유일한 약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녀와 함께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을 꿈꿨다.
그는 그녀에게 사랑의 증표로 작은 목걸이를 선물했다. 그녀를 닮은 꿋꿋하고 아름다운 들국화 모양의 펜던트였다. 기억의 파편들이 거친 파도처럼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그는 결국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그녀를 떠나 서울로 돌아와야만 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긴 채.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고 그는 돌아갈 수 없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는 그녀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녀의 죽음은 그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죄책감을 남겼고 그는 그 기억을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봉인해 버렸다.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거친 숨을 내뱉었다. 현실과 과거의 경계가 무너지는 듯한 현기증이 일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하나에게 다가갔다. 그의 낯빛이 새하얗게 질려 있는 것을 본 하나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괜찮으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그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태주는 그녀의 목소리도 걱정스러운 표정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그녀의 목에 걸린 들국화 펜던트에 고정되어 있었다. 똑같았다. 그가 서연에게 주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목걸이가 분명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목걸이를 가리켰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났소?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과 절박한 목소리에 하나는 당황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목걸이를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것은 그녀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이건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제게 남겨주신 유일한 물건이에요. 그녀의 대답은 태준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어머니의 유품, 서연, 들국화 목걸이, 어머니의 성함이 무엇이었소? 그는 거의 애원하듯 물었다.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제발 아니기를, 그저 끔찍한 우연이기를 빌었다. 하나는 그의 기이한 행동에 겁을 먹으면서도 할머니로부터 수없이 들어왔던 어머니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 윤서연, 제 어머니의 이름은 윤서연입니다. 그 이름이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강태준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며 끔찍하고도 경이로운 하나의 그림을 완성했다. 서연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하지만 만약 그가 떠난 후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자신의 아이가, 그가 존재조차 몰랐던 자신의 핏줄이,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멍하니 하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제야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 느꼈던 기시감, 그녀의 사소한 버릇과 멜로디가 왜 그토록 낯설지 않았는지. 그녀의 맑은 눈동자와 단호한 인매는 젊은 시절의 서연을, 그리고 그의 모습을 기묘하게 뒤섞어 놓은 듯 했다. 자신을 구해준 이 시골 소녀가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의혹이 그의 온몸을 전율하게 했다. 그것은 기쁨도 슬픔도 아닌 거대한 혼돈 그 자체였다. 강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윤서연. 그 이름은 수십 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그의 심장의 문을 부수고 들어온 열쇠와도 같았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그의 귓께는 오직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이 들렸다. 그는 하나의 얼굴을, 눈을, 코를, 입술을 필사적으로 뜯어보았다. 서연의 흔적과 자신의 젊은 시절의 모습이 기묘하게 뒤섞인 그 얼굴에서 그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해야 했지만 어떤 말도 목구멍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알케그룹의 냉철한 회장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과거의 후회와 현재의 충격 앞에 무력하게 서 있는 한 남자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자신의 서재로 몸을 돌렸다. 쉬도록 해. 겨우 뱉어낸 말은 차갑고 낯설게 울렸다. 그는 문을 닫고 그 안에 자신의 혼란을 가두었다. 홀로 남겨진 하나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방금 전 그의 눈에서 보았던 깊은 고통과 충격은 무엇이었을까? 자신의 어머니 이름이 그에게 왜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일까? 그녀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의문이라는 씨앗이 심어졌다. 지금까지 그를 그저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자 다른 세상의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른 연결고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서재 안에서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간신히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김비서, 자네에게만 맡길 극비 임무가 있다. 그는 김비서에게 하나의 칫솔과 자신의 칫솔을 은밀하게 수거하여 국내 최고의 유전자 검사기관의 최고 등급의 보안으로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신락 같은 희망과 거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꼬박 이틀이 걸렸다. 그 이틀은 강태준에게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박 기사에 대한 수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그가 최 회장과 내통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었지만 태주는 그 어떤 보고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온 신경은 오직 하나의 존재, 그리고 곧 도착할 검사 결과에 쏠려 있었다. 그는 하나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그는 어색하게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산에서의 생활은 어땠나?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지? 그는 그녀가 살아온 세월을, 자신이 놓쳐버린 그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채우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질문은 아버지의 따뜻한 관심이라기보다는 정보를 수집하는 조사관의 신문처럼 들렸다. 하나는 그의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하면서도 할머니와의 소박했던 추억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약초캐는 법을 배우던 이야기, 겨울밤 화롯가에서 옛날 이야기를 듣던 기억들. 그녀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태준의 가슴은 칼로 저미는 듯한 죄책감으로 가득 찼다. 자신이 부와 권력의 정점에서 싸우고 있을 때 그의 딸은 깊은 산속에서 가난하지만 꿋꿋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서투른 방식으로나마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다. 그는 최고급 레스토랑의 음식을 주문했고 최신형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그녀의 방에 들여놓았다. 하지만 하나는 그 화려한 음식보다 소박한 나물 반찬을 더 좋아했고 복잡한 기계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태준이 내미는 물질적인 세계와 하나가 살아온 정신적인 세계 사이의 간극은 너무나도 컸다. 그의 모든 노력은 오히려 두 사람 사이의 벽을 더욱 두껍게 만들 뿐이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 김 비서가 굳은 표정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그의 앞에 섰다. 봉투에는 어떤 로고도 글자도 적혀 있지 않았다. 오직 강태준만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김 비서를 물리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얇은 종이 한 장이 그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검사 결과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 99%.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결과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의혹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되어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기쁨? 안도? 그런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가슴을 짓누르는 거대한 후회와
자신의 딸에게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을 졌다는 죄책감뿐이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서연의 웃는 얼굴과 산속에서 홀로 약초를 캐는 어린 하나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날 이후 태준의 행동은 더욱 기이해졌다. 그는 하나에게 사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무슨 자격으로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나선단 말인가. 대신 그는 그녀를 과잉보호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방 앞에 경호원들을 배치했고 그녀가 펜트하우스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했다. 그녀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사실 그녀를 다시는 잃고 싶지 않다는 그의 이기적인 두려움의 표현이었다. 하나는 점차 숨이 막혀왔다. 친절하지만 감옥과도 같은 이 화려한 공간 속에서 그녀는 시들어가는 화초가 된 기분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결심하고 태준의 서재문을 두드렸다. 태준은 복잡한 서류들을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다. 하나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해 보였다.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건가요? 그녀가 조용히 하지만 힘주어 물었다. 절 구해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전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둬둘 수는 없어요. 제게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제 어머니와 무슨 관계였던 건가요? 그녀의 직설적인 질문에 태준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는 그의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그는 대답을 피하기 위해 시선을 돌렸다. 그의 침묵은 하나에게 더 큰 확신을 주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당신이 제게 해주는 모든 것들, 전 원하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건 단 하나, 진실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산처럼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평생 수많은 적들과 협상가들을 상대해왔지만 지금처럼 무력감을 느껴본 적은 없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성벽이 이 작고 가녀린 소녀의 진실된 외침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입을 열 수 없었다. 끔찍한 진실의 무게가 그의 혀를 마비시킨 것만 같았다. 강태준이 딸의 단호한 진실 요구 앞에 말문이 막혀 있는 바로 그 시각, 최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었다. 그의 가장 믿었던 신복인 박 기사가 강태준의 손에 넘어간 지 벌써 하루가 지났다. 그는 입이 무거운 자였지만 강태준의 집요한 압박과 회유를 언제까지 버텨낼지는 미지수였다. 최 회장의 손에 들린 전화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회장님, 박 기사가 입을 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RK그룹 내부 정보망에 따르면 검찰에 신병을 인도하기 전에 비공식적인 조사를 마칠 거라고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 목소리는 RK그룹 내부에 심어둔 마지막 첩자의 것이었다. 최 회장은 식은땀으로 축축한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다.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는 없었다. 그에게는 마지막 한 장의 카드가 필요했다. 강태준의 약점을 찾아 뭐든지 여자, 돈, 숨겨둔 비리, 지금 당장. 그가 으르렁거리듯 명령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첩자로부터 새로운 정보가 도착했다. 그것은 최 회장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었다. 회장님, 강태준이 산속에서 웬 젊은 여자를 하나 데려왔습니다. 지금껏 펜트하우스 밖으로 한 번도 나가지 않았고 철통 같은 경호를 붙여두었습니다. 마치 보물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최 회장의 눈이 번뜩였다. 여자. 그것도 강태준이 애지중지하는 여자. 그는 강태준을 수십 년간 봐왔지만 그가 여자 문제로 흔들리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분명히 보통 관계는 아닐 것이다. 그는 즉시 결론을 내렸다. 그 여자가 강태준의 유일한 약점이다.
그는 부하들을 불러 모았다. 그의 눈에는 이성을 잃은 자의 광기와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 여자를 납치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일 안으로 내 앞에 데려와. 한편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하나와의 대화 이후 태주는 더욱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이후에 닥쳐올 후폭풍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고 하나는 그 거대한 유리 감옥 안에서 점점 더 외로움을 느꼈다. 그녀는 산의 흙냄새와 자유로운 바람을 그리워했다. 밖에 나가고 싶어요. 며칠 만에 마주친 태준에게 하나가 말했다. 아주 잠시라도 괜찮아요. 흙을 밟고 식물들을 보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태준은 즉시 거절하려 했지만 시들어가는 화초 같은 그녀의 얼굴을 보자 마음이 약해졌다. 그는 이것이 최 회장을 자극할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딸의 소원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결국 그는 김 비서에게 철저한 보안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목적지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RK그룹이 운영하는 수목권이었다.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날, 완벽한 통제해 잠시 산책을 하기로 했다. 수십 명의 경호원이 동원되었고 모든 동선은 미리 계획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최 회장의 절박함이 얼마나 큰 위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수목권에 도착했을 때 하나는 오랜만에 흙을 밟는 감촉에 잠시 눈을 감았다. 다양한 식물들이 뿜어내는 상쾌한 향기가 그녀의 폐부를 가득 채웠다. 잠시나마 그녀는 자유를 되찾은 기분이었다. 태주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경호원들과 함께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함과 딸의 평온한 모습을 보는 흐뭇함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문제는 수목권 가장 안쪽에 위치한 온실에서 발생했다. 희귀 식물들을 보기 위해 하나가 온실 안으로 들어간 순간이었다. 미리 잠복해 있던 최 회장의 부하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그들은 수목권 직원으로 위장하고 있었다. 한 명이 갑자기 비상벨을 눌렀고 다른 한 명이 연막탄을 터뜨렸다. 온실 안은 순식간에 자욱한 연기로 가득 찼고 사람들의 비명과 경보음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호원들이 혼란에 빠진 사이 두 명의 남자가 하나에게 달려들었다. 얌전히 따라와 그들이 하나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하지만 그들은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다. 그들은 눈앞에 가녀린 소녀가 깊은 산속에서 생존하는 법을 터득한 야생의 존재라는 사실을 몰랐다. 하나는 당황했지만 공포에 질려 얼어붙지는 않았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주변을 살폈다. 바로 옆에 있던 화분에 심어진 식물. 협죽도였다. 강한 독성을 가진 식물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남자의 손을 뿌리치는 대신 오히려 그의 품으로 파고들며 중심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 협죽도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뾰족한 단면으로 남자의 손등을 깊게 그어버렸다. 악!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팔을 놓았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녀는 연기 속으로 몸을 날렸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출입구로 달려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온실의 구조와 식물들의 배치를 빠르게 파악했다. 그녀는 몸을 낮추고 거대한 열대 식물들의 잎사귀 아래로 숨어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연기와 식물들 사이에서 마치 한 마리의 작은 짐승처럼 민첩하고 조용했다. 젠장, 놓쳤다. 찾아. 남자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연기 너머로 들려왔다. 하나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때 그녀의 눈에 한 남자가 떨어뜨린 휴대폰이 들어왔다. 그는 그녀를 쫓느라 휴대폰이 주머니에서 빠진 것도 모르는 듯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기어가 그 휴대폰을 자신의 주머니 속에 깊숙이 집어넣었다. 이것이 그들의 정체를 밝힐 증거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한편 온실 밖에서는 강태준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고 있었다. 하나, 김하나. 그는 연기 속으로 뛰어들려 했지만 김 비서와 경호원들이 필사적으로 그를 막았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저희가 들어가겠습니다. 경호팀이 신속하게 대열을 갖추어 온실로 진입했다. 그 순간 온실의 반대편 작은 환기창이 열리며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옷이 조금 찢어지고 얼굴에 흙이 묻어 있었지만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다. 그녀는 환기창을 통해 빠져나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숲 쪽으로 달렸다. 납치범들이 자신을 쫓아올 것을 알았기에 경호원들이 있는 정문 쪽으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녀의 판단은 정확했다. 2명의 남자가 그녀를 발견하고 뒤쫓기 시작했다. 하지만 숲은 그녀의 영역이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지형을 이용하며 그들과의 거리를 벌렸다. 그녀의 용감한 행동은 경호원들이 납치범들을 포위할 결정적인 시간을 벌어주었다. 숲의 입구에서 결국 2 남자는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무력하게 제압되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강태준은 숲에서 걸어 나오는 하나를 향해 달려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상처가 없는지 확인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공포와 안도 그리고 미안함이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괜찮습니다. 다치지 않았어요. 하나가 그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그리고 이걸 주었습니다. 그 순간 강태준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자신의 딸은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스스로 길을 찾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딸의 손에 들린 증거물을 내려다보며 최 회장을 향한 차가운 분노를 불태웠다. 이제 방역의 시간이었다. 수목원에서의 납치 미수 사건은 모든 판도를 뒤집어 놓았다. 강태준의 손에는 이제 최 회장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모두 모였다. 붙잡힌 납치범들의 자백, 하나가 목숨을 걸고 확보한 휴대폰 속의 통화 내역,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박 기사의 완전한 자백. 복수를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강태준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다음 날 오전 RK그룹의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소집 명분은 회사의 중대한 보안 위협에 대한 긴급 안건이었다. 이사들은 강태준이 실종되었다가 돌아온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적인 회의에 긴장하며 속속 회의실로 모여들었다. 최 회장 역시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태연한 얼굴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강태준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고 이사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미 거대한 덫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태준은 회의 테이블에 가장 상석에 앉아 평소보다 더욱 차갑고 위압적인 모습으로 이사들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최 회장에게 잠시 머물렀지만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김 비서에게 눈짓했고 회의실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가장 먼저 재생된 것은 어제 수목원에서 벌어졌던 납치 미수 사건의 CCTV 영상이었다. 혼란스러운 영상과 경보음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이사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게 대체 무슨 영상인가, 강 회장. 한 이사가 소리쳤다. 강태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압도할 만큼의 힘이 있었다. 영상에 나오는 납치될 뻔했던 저 여성은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배후에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다음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박 기사의 자백이 담긴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박 기사는 자신이 어떻게 최 회장의 사주를 받아 강태준의 채 고장을 냈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를 상세하게 털어놓았다. 최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거짓말. 저건 강 회장이 조작한 영상이야. 협박에 의한 거짓 자백일 뿐이라고.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강태준의 다음 공격 앞에서 무력했다. 스크린에는 최 회장의 비밀 계좌에서 박 기세계로 거액의 자금이 흘러 들어간 내역이 낱낱이 펼쳐졌다. 돈의 흐름은 명백한 증거였다. 이사들의 시선은 경악과 불신으로 물들어 최 회장에게 쏠렸다. 그의 완벽했던 위선자의 가면이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은 오해일 뿐이요. 강 회장이 나를 모함하기 위해 꾸민 짓이야. 최 회장은 마지막까지 발뺌했다. 그는 이사들을 향해 호소했다. 여러분,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수십 년간 RK그룹을 위해 헌신해온 저와 몇 주간 행방불명되었다가 돌아온 강 회장 중에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그의 교활한 말에 몇몇 이사들의 눈빛이 흔들리는 듯했다. 증거는 명백했지만 강태준의 리더십에 대한 불안감도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문 앞에는 김하나가 김 비서와 함께 서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정장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소박하고 이질적인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누구보다도 맑고 단단했다. 최 회장은 그녀를 보고 경멸의 미소를 지었다. 하! 고작 저런 시골뜨기 계집애를 증인으로 내세울 셈인가? 강 회장도 다급하긴 다급했나 보군. 강태준은 그의 조롱에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하나에게 조용히 말했다. 하나양, 저 사람이 누군지 알겠소? 하나는 회의실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최 회장 앞에 멈춰 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에는 두려움이나 증오가 아닌 그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꿰뚫어 보는 듯한 투명함이 담겨 있었다. 어제 저를 납치하려던 남자의 휴대폰에서 이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실의 모든 사람에게 똑똑히 들렸다. 그 남자는 이분을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에서 이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계집을 잡아오라고 똑똑히 명령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어떤 기교도 과장도 없는 순수한 진실의 목소리였다. 그것은 법적인 증거 이전에 한 인간의 영혼을 뒤흔드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최 회장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가 가장 무시하고 경멸했던 시골뜨기 계집애의 그 한마디가 그의 모든 거짓말과 위선을 단번에 무너뜨린 것이다.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강태준을 얕본 것이 아니라 눈앞에 이 작은 소녀를 얕본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회의실은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회의실의 뒷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강태준이 미리 연락해둔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들이 회의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최진혁 씨, 살인교사 및 납치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수사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다. 최 회장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허망한 표정으로 수갑을 받았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거대한 악의 제국이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초의 회장이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을 이사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회의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강태준은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난 것이다. 그의 시선이 회의실 한쪽에 조용히 서 있는 하나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이 모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의 한가운데서 유일하게 자신의 빛을 잃지 않은 존재였다. 그녀는 그의 생명의 은인이자 그에게 승리를 안겨준 결정적인 열쇠였으며 그리고 그의 딸이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과 감사의 감정이 조용히 흘렀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 앞에 놓인 또 다른 진실의 문을 여는 것이었다. 최 회장이 체포된 이후 RK그룹은 거대한 후폭풍에 휩싸였다.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했고 주주들은 동요했으며 회사는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서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김 비서와 핵심 임원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자신은 펜트하우스에서 칩거했다. 그에게는 회사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바로 김하나와의 관계였다. 모든 외부의 적이 사라지자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은 더욱 크게 다가왔다. 하나는 더 이상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태준 역시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진실이라는 거대한 코끼리가 그들의 공간을 가득 채운 채 서로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다. 며칠이 흐른 뒤 태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던 하나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돌아가고 싶지 않나, 자네가 있던 곳으로. 그의 목소리에는 이례적으로 부드러운 기운이 감돌았다. 하나는 놀라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물론 돌아가고 싶었다. 매일 밤 꿈속에서 그녀는 산의 냄새를 맡고 계곡의 물소리를 들었다.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그곳으로 데려다 주겠소. 태준이 덧붙였다. 그의 제안은 단순한 귀향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그녀의 세계로 들어가겠다는,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처음으로 되돌아가 정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하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가 마침내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다시 찾은 산은 모든 것을 그대로 품고 있었다. 헬리콥터에서 내린 두 사람은 말없이 오솔길을 걸어 작은 오두막으로 향했다. 도시의 소음과 먼지를 씻어내는 듯한 맑은 공기와 흙냄새가 두 사람을 감쌌다. 오두막은 주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태준은 오두막 마루에 걸터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수십 년간 묵혀온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가늠할 수 없었다. 하나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가 입을 열기를 기다려 주었다. 그녀의 인내심 있는 침묵은 그 어떤 재촉보다 더 큰 용기를 주었다. 마침내 그는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다. 자네 어머니 윤서연 씨를 아주 오래전에 사랑했었소. 그의 목소리는 나무숲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처럼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처음 만났던 여름날의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자신의 치열했던 삶과 서연이 주었던 유일한 안식,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떠나야만 했던 자신의 비겁함까지.
그는 어떤 변명도, 미화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그의 얼굴에는 깊은 회한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자신이 떠난 후 서연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리고 그녀가 홀로 아이를 낳아 기르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절망감을 이야기하며 목이 메었다. 그는 품 안에서 낡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하나에게 건넸다. 그것은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였다. 나는 자네에게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놈이요. 평생을 자네의 존재조차 모른 채 살아왔으니까.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주었으면 하오. 내가 자네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과 만약 내가 알았더라면 결코 당신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라는 걸. 그의 눈가에 평생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었던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하나는 검사 결과서를 내려다보았다. 99.99999%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숫자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한 남자를, 자신의 아버지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모든 의문들이 풀리며 거대한 슬픔과 함께 기묘한 연민이 밀려왔다. 그녀는 손을 뻗어 태준의 떨리는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조용히 포겠다. 어머니도 당신을 많이 그리워했다고 할머니께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깊은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 한마디에 태준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수십 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죄책감과 후회가 뜨거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하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을 지키며 그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산 너머로 해가 기울고 하늘이 붉은 노을로 물들기 시작했다. 태준의 울음도 잦아들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한 침묵 대신 슬픔을 함께 나눈 자들의 평온함이 감돌았다. 태준은 붉어진 눈으로 하나를 바라보았다.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나?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고 싶다. 하나도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저는 이 집이 좋아요. 산의 냄새와 약초와 함께 사는 지금의 제 모습이 좋아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태준을 돌아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가끔은 서울에 가서 아버지가 사는 세상도 구경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더 많이 듣고 싶어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그녀의 입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그 순간 강태준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기분이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것은 용서가 아니라 바로 이처럼 작은 시작이었다. 그는 딸의 소박한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그리고 잃어버린 수십 년의 세월을 조금이라도 메우기 위해 앞으로 남은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딸의 옆에서 함께 노을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에도 마침내 새로운 해가 뜨고 있음을 느꼈다. 몇 년 후 RK그룹의 이름으로 윤서연 희귀식물 보존재단이 설립되었다. 재단의 이사장은 김하나였고 그녀는 산속의 오두막과 서울의 펜트하우스를 오가며 자신의 삶을 꾸려나갔다. 강태준은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 딸과 함께 재단 일을 돌보거나 산을 오르며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여전히 조금 어색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깊은 유대감과 행복이 자리 잡고 있었다. 폭풍우 속에서 시작된 그들의 기묘한 인연은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뿌리 내리고 있었다.